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시스템 분석 설계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제는 UML 모델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요. UML, 즉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의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UML의 모델링 도구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도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정적 모델링 도구와 동적 모델링 도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ML 하면 통합된 모델링 언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UML을 활용한 분석 설계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UML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링 기법이죠. 여기서 모델링과 모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모델하면 현실을 단순화시키고 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서 개발할 시스템에 대한 그 계획이나 구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모델하우스 같은 견본주택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델링 하면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 작업, 이 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이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실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만들는데요. 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요구사항 모델, 분석 모델, 그리고 설계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 기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UML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별도로 주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UML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요구사항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활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현과 테스트를 위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UML의 기본적인 특징은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가시화, 즉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명세화, 구체적으로 문서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축,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명세, 상세한 사양을 가지고 도출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가시화, 명세화, 구축, 그리고 문서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UML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UML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UML을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물입니다. 이 사물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사물, 행동 사물, 그룹 사물, 그리고 커멘트, 즉 주의 사물, 이렇게 네 가지 사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관계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또 네 가지, 의존 관계, 연관 관계,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체화 관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하는 요소인 다이어그램 요소는 아주 많은 종류의 다이어그램 요소를 갖고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객체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또는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은 다이어그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UML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도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사물 요소에는 구조 사물, 즉 스트럭처, 그 다음에 행동 사물, 액티비티 또는 behavior, 그룹 사물, 그룹핑, 주의 사물, annotation.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ship을 나타내는 것은 dependency, 의존관계죠. 그 다음에 association, 연관관계. 그 다음에 generalization, 하면 일반화 단계. 그 다음에 realization, 하면 실제화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은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뭐 클래스나 오브젝트나 컴포넌트, 배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유스 케이스, 순차, 통신, 상태, 활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요소에는 구조 사물과 행동 사물, 그리고 그룹 사물, 주의 사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의존 관계, 예를 들면 TV와 리모컨 같은 것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죠. 연관 관계, 자동차와 부품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있고 연관 산업으로 이제 배터리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연관 산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 또는 is as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동차와 부모 클래스로서의 그 자동차, 그리고 자식 클래스로서의 택시나 버스, 트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화 관계 하면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TV의 행동 중 하나는 리모컨의 행동을 실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TV라고 하는 클래스와 리모컨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서로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떤 실체를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그램 요소로는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조 다이어그램은 정적 모델링을 위한 다이어그램이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은 동적 모델링을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UML 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델링 대상 범위에서 객체의 구조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동적 측면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객체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시스템의 행동을 우리가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기억 매체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UML 모델링은 세 가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개념 레벨, 사양 레벨, 마지막으로 구현되는 레벨, 구현 레벨이죠. 그래서 개념 레벨에서는 어떤 문제 영역을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요. 사양 레벨에서는 이런 것을 명세화하면서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끝으로 구현 레벨에서는 개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보면요. UML 다이어그램의 작성 분류를 보면 각 레벨별로 이루어지는 사용되는 다이어그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념 레벨, 사양 레벨, 구현 레벨의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기능적인 레벨에서는 구분이 되는데요. 개념 레벨에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만을 사용하고 구현 레벨과 사용 레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 다이어그램이나 순차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적인 측면에서는 활동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념은 필요 없고 이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적인 모델링 도구와 동적인 모델링 도구로 나누어서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적 모델링 도구는 UML의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정적인 측면을 모델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하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이름과 속성 그리고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가 하는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클래스 구성 요소는 예를 들면 은행 계좌가 있고요. 속성은 은행 계좌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예금주와 잔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계좌는. 그래서 예금주는 통상 문자열로 나타냅니다. 이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잔고는 숫자로 나타내겠죠. 몇 원으로 표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은행 계좌를 기술하는 방법, 오퍼레이션 되는 방법은 입금하다, 출금하다. 그럼 입금하다 하면 예금액이 남을 것이고요. 출금하다 하면 출금액이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클래스를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는 절차는 먼저 클래스 명세를 결정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오퍼레이션을 찾아낸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속성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예시 잠깐 살펴보면요. 자,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회원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하겠죠. 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정에 동의를 해줘야지 회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회원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회원 카드를 이용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또 반납하는 데도 사용되겠죠. 통상적으로 회원은 한 번에 최대 5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대출 기한은 일주를 기본으로 추가로 일주를 더 대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운영되고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명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회원은 원하는 도서를 찾아서 도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창구에 회원증과 그 다음에 이 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이 도서를 함께 제출을 하면 그러면 그 도서관 사서가 대출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 책을 다 필요한 만큼 읽은 다음에 도서를 반납하고자 한다면 다시 해당 도서를 반납 창구를 통해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출 카드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대출 기록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납 기록을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서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하면 클래스 후보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후보를 추출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업무 명세서의 명사를 업무 명세서에서 명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noun. 그래서 회원이나 회원 가입, 회원증, 도서, 대출, 반납과 같은 그런 명사를 찾아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규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 찾은 회원, 대출, 도서, 반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규정을 해주고요. 회원은 도서를 대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회원은 도서를 반납하는. 그래서 회원과 도서 사이에 대출과 반납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이 관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클래스의 그 메서드와 속성을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은 회원은 회원 번호 속성을 갖겠고, 회원 이름이 갖겠고, 연락처와 등록일이라는 속성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겠죠. 그 다음에 대여라는 클래스에는 대출일이나 반납일, 그 다음에 회원번호, 도서번호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출과 반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도서에는 어때요? 도서번호가 있겠고 도서명이 있겠죠. 이 도서번호와 도서명을 가지고 도서가 등록되겠죠. 자, 앞의 내용을 좀 더 개선시킨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원이나 대여, 그 다음에 도서라고 하는 요 상태, 즉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도서의 대여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속성을 클래스를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즉 같은 도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도서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여 상태라고 하는 클래스가 추가된 거죠. 회원 번호나 대여 건수, 그 다음에 대여된 상태를 메서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정적인 다이어그램 중에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은 특정 시점에 그 오브젝트들, 즉 대상이 되는 사물들, 객체들의 구조적인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대여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장서, 서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브젝트별로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기능이 정의된 독립적으로 개발되거나 배포되거나 조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의 구성 단위를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J2EE 플랫폼에서 자 파일이나 .NET 플랫폼의 DLL 파일 등은 컴포넌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조회 모듈과 장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컴포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 다이어그램 요소 중에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노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이를 의존 화살표와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실선으로 연결해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통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배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때 노드라는 것은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처리 자원이나 또는 실행 모듈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배치 다이어그램의 작성 예시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 검색용 PC가 2대가 있고, 대출용 PC가 1대가 있고, 반납용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출력해주는 프린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허브하고 연결되고 또 내부에 있는 허브와 외부로 나가는 허브는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웹서버하고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식 배치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예가 되겠습니다.